안녕하세요. 박진우입니다. 오늘은 고려시대를 5가지 특징을 나누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고려의 지배층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고려의 대외적 전쟁 상황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세 번째로는 고려의 제도의 특징 알아볼 거고요. 네 번째로는 고려의 대표 왕들 4명의 업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려의 사회적 특징을 정리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고려의 지배층 변화부터 같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려의 지배층의 변화의 과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호족이 있고요. 호족 이후에 문벌귀족, 그 다음으로 문벌귀족 이후에 무신, 그 다음으로 권문세족, 그 다음으로 신진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5가지 지배층이 있는데요. 무신 집권기를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뉘게 되는 게 먼저 첫 번째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첫 번째 지배층 같은 경우에 신라 말기에 등장했던 호족이죠. 호족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지방 세력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대표적인 인물로는 왕건이 있었죠. 그래서 호족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그들만의 사회를 이끌어 나간 출발점이 바로 고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벌귀족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귀족 세력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과거와 음서를 통해 이들이 성장을 하고요. 경제적으로 공음전과 전시과를 통해서 이들이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추가적인 대표적인 귀족들 같은 경우에는 왕실과의 혼인을 통해서 이들이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문벌귀족으로는 이자겸, 김부식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자, 다음 무신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 같은 경우에는 차별 때문이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차별? 바로 문벌귀족과 무신의 차별 때문에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바로 무신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토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던가 무신들은 장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극히 낮고 될 가능성도 없었다라고 하는 다양한 차별들로 인해서 무신이 집권하게 되죠. 대표적으로는 최씨 정권이 있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권문세족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문세족 같은 경우에는 친원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몽골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했던 세력이기 때문에 친원적인 성향을 보이고 과거보다는 음서를 통해 성장하였고 대토지를 통해서 농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교를 굉장히 좋아했던 친불교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기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으로 신진사대부들 같은 경우에는 권문세족을 비판하고 공민왕의 개혁정치, 그 다음에 무신 집권기 당시에 무신들이 이런 정치적인 그런 두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성장했던 세력이 바로 신진사대부며 그들은 성리학을 굉장히 그들의 사상적 기반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신진사대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문세족을 비판하고요. 대표적인 신진사대부들에는 정몽주, 정도전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신흥 무인 세력 같은 경우에는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을 막아내면서 성장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성계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계로 대표되는 신흥 무인 세력과 신진사대부들이 연합하면서 권문세족들과 대립하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고려의 지배층 변화는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라고 하는 나라의 500년간의 역사 속에서 전쟁은 크게 여러 번 있었는데요. 특히 대표적으로는 거란, 여진, 몽골, 홍건적과 왜구가 관련돼서 전쟁이 있었었죠. 거란 같은 경우엔 크게 3차례의 전쟁이 있었던 건 모두 다 아실 겁니다. 거란과 싸우게 된 이유는 바로 송과의 그런 관계, 그리고 여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걸 두고 거란과의 마찰이 생기게 되었죠. 1차 전쟁 같은 경우에는 서희의 외교 담판을 통해서 강동 6주를 확보하여 전쟁을 마무리하였고요. 2차 같은 경우에 양규라고 하는 장군이 활약하였고 3차에서는 강감찬 장군이 활약하면서 귀주 대첩에서 큰 승리를 거두면서 거란과의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란과의 전쟁은 송과의 관계,
지역과 굉장히 중요하고요. 서희의 외교 담판 속에서의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강감찬의 귀주대첩은 부가적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진과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진 같은 경우에는 완안부 세력의 아굴타가 통합을 하게 되면서 극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숙여진 같은 경우에 고려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보이면서 고려에 귀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자 숙여진을 반대하는 생여진 세력들이 이 숙여진 항복 세력들을 반납해라 라고 하는 문제를 두고 전쟁이 시작되었죠. 고려는 처음에 얕보다가 여진에게 엄청나게 크게 패배하였고, 윤관과 당시 왕이었던 숙종이 별무반을 편성하여 17만 명의 병사를 만들고 장기간의 훈련을 통해서 그 군대를 육성해 나가죠. 그래서 이 윤관과 숙종의 부대가 동북구성으로 진출하여 여진족들을 몰아내려고 했으나, 이러한 동북구성 지역 같은 경우에 굉장히 험난한 지역이고 어쩔 수 없이 이 지역이 원래 자신네들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실리적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동북구성을 반환하고 군신관계를 맺으면서 여진과의 관계가 이렇게 성립되게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몽골 같은 경우에는 거란족의 침입을 막아내면서 몽골과 막아내면서 함께 교류를 하게 되었고, 이 교류 속에서 몽골의 태도로 인해 몽골에게 많은 곡물을 보내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몽골과의 관계는 시작되었고, 어쩔 수 없이 이 부담감으로 인해 전쟁은 시작되었죠. 40년 동안 크게 9차례의 전쟁이 있었고요. 고려 당시 정권이었던 무신 정권은 강화도, 천도를 통해서 장기적 저항을 해보려고 했으나 예를 들어서 황룡사 구춘목탑이라든가 다양한 문화재들이 소실되게 되면서 결국 무신 정권이 종말하게 되고 몽골에게 항복을 하게 되면서 원간섭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몽골과의 전쟁을 끝내고 싶지 않으면서도 무신 정권이 끝나는 걸 반발했던 세력이었던 삼별초가 진도, 제주도에서 장기적인 항쟁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홍건적과 왜구 같은 경우에는 공민왕 시기 집중적으로 출몰 하였으며 신흥 무인 세력 중 이성계 그리고 박위 같은 세력들이 활약하였고요. 좀 나이는 많았지만 최영 장군이 활약하면서 막아낼 수 있었다라고 하시면 대외 전쟁도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려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심적으로 알아봐야 되는 것은 바로 중앙제도와 지방제도가 되겠는데요. 중앙제도의 핵심은 당나라와 송나라와 고려의 독자적인 모습이 융합된 제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앙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성 육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가장 높은 귀족들이 도병마사, 식목도감에 참여하여 국가의 중대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도병마사나 식목도감 같은 경우에는 고려 독자적 기구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제도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지방제도에서 핵심은 모든 지역의 지방관 파견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파견된 곳은 바로 주현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현 이외에도 속현과 특수행정구역이 존재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향리가 다스리거나 주현에 파견되는 관리인 수령이 도움을 주었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도, 양계, 경기로 나눠져서 그 지방제도가 3개가 있는 거예요. 단일적 구성이 아니라 사먼적 구성으로 이루어진 지방제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특수행정구역인데요. 안정적 경제를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특수행정구역인데요. 향부곡소라고 하는 농업과 수공업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사람들은 일반 평민 대접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세금 부담이 극심했고 이사도 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방제도의 특수행정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려 왕들의 업적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건 같은 경우에는 후삼국을 통일하였다라고 하는 거 가장 키포인트고요. 그리고 호족들의 도움을 받아 성공했기 때문에 호족을 포용하는 정책을 해야 했어요. 대표적으로는 결혼정책, 성씨를 내려주고 토지와 노비를 수여하는 이런 정책들을 하였고요. 하지만 호족들의 어깨가 너무 올라가죠?
호족들을 견제하는 정책으로 사심간 제도와 기인 제도를 통해서 통제하려고 하였다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바로 훈요 10조를 잘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북진 정책을 추진해서 영토를 확장시키고 서경을 굉장히 중요시하였다라고 하는 왕건의 정책 또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종 같은 경우에는 호족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목적하에 두 가지 정책을 실시하죠. 불법적으로 노비가 되었던 사람들을 풀어주는 노비안건법 제도와 호족들의 자제들이 그냥 관리가 될 수 없도록 능력 중심으로 뽑으려고 하는 과거 제도를 실시하였다. 이 두 가지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성종 같은 경우에는 신라 육두품 출신의 관리였던 최승로의 도움을 받아 시무 28조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유교식 체제를 운영하도록 노력하였고 제도를 그리고 체제를 완성시킨 사람이 바로 성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원간섭기 시기에 등장했던 원간섭을 벗어나고자 하면서 권문세족을 견제하려고 했던 공민왕이 되겠습니다. 공민왕은 업적이 굉장히 많죠. 공민왕 같은 경우에는 친원 세력이었던 권문세족을 제거하고 식민지 체제에서 다시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관제와 복식을 황제식으로 복구하는 정책을 사용했고요. 친명 정책을 사용해서 원나라와 멀어지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여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으려고 하는 정책까지 실시하였죠. 또한 신돈을 등용하여 전민 변정 도감을 실시해서 불법적으로 잃어버린 땅 노비들을 일반 평민으로 풀어줄 수 있는 개혁적인 정책까지 추진한 사람이 바로 공민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귀족제 사회였던 고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족제 사회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중시되지 않고 가문, 그런 가족의 백을 믿고 계속 대를 물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려에서 이를 알 수 있는 단어는 바로 음자가 되겠는데요. 이 음자에는 음서와 공음전이 있죠. 높은 관리, 5품 이상의 관리를 지낸 사람들의 자제들한테 관직을 물려줄 수 있는 음서, 5품 이상의 관리들이 영구적으로 대대손손 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공음전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그들이 성장을 하고요. 여기다가 왕실과의 혼인을 통해 이들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성장했던 세력이 바로 문벌귀족, 즉 이자겸, 김부식 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이자겸 같은 경우에는 그가 왕실과의 혼인을 통해 왕의 장인이자 외할아버지가 되는 삼겹장인이 될 정도로 굉장히 권세가 강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자겸의 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자겸의 난을 물리치고 새로운 세력을 등용하려고 했던 인종이 묘청을 받아들였지만 묘청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일어났던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또한 이 귀족조의 사회였던 고려가 부패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난 같은 경우에는 문벌귀족 사회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왕권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고려의 지배층 변화 과정, 대외전쟁, 그 다음으로 고려의 제도, 그 다음으로 고려 왕들의 업적, 그 다음에 귀족제 사회였던 고려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고려를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